예, 먼 곳까지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들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장준하라는 이름은 우리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장준하 선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일투쟁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항일투쟁의 맨 앞에서 광복군 장교로서 계셨던 분이고, 장준하 선생께서 일제의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뒤 6천리를 걸어서 김구 선생을 찾아간 일화는 우리나라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한 장면으로 모두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준하 선생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도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장준하 선생께서는 해방된 이후 우리 사회에 청산되지 못했던 친일의 과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족 정신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 싸워오셨습니다. 그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가 유신 독재 시절 반유신의 민주화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사상계라는 잡지를 발간하심으로써 우리 사회에 하나의 등불과 같은 빛을 밝혀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께서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사인이 규명되지 못한 채 의문사 당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선생을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께서 의문사를 당하신 곳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자리해 주신 이곳 흑룡사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약 직선거리로 약 3km 정도이기 때문에 이곳 흑룡사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봄에 이곳 흑룡사에 오면서 장준하 선생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던 것을 생각납니다. 저는 사실 장준하 선생께서 돌아가신 곳이 약사봉 인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약사봉 혹은 약사계곡이 어디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약사계곡, 약사봉이 지도상에 커다랗게 표기되거나 명승 유적으로 자리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주위를 길에 찾지 않으면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뒤에 지역 주민들과 이곳 신도분들에게 물어서 이곳 흑룡사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 즈음에 의외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장준하 선생의 이장으로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유골이, 두개골이 둔기에 맞아서 함몰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준하 선생의 유골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저로 하여금 하나의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당한 지점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마치 그동안 은폐되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들,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어떤 사실들을 고인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분의 육천리 길을 찾아서 걸어서 독립운동을 위해 걸어가던 그런 기계로 마치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한마디 용기 없이 외면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흑룡사에서 유족들과 오늘 법사로 참가해 주신 명진 스님 모시고 한번 장준하 선생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난 해방된 지 약 70여 년이 흘러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본받고 싶은 그리고 정의의 화신으로 서슬 시퍼런 눈으로 세상의 불의를 흘겨보았던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첫머리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의 장준하 선생을 놓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분께서 다시 이 시대에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곳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 그런 법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어가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전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하나의 마음의 법을 부처님이 아난에게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하고 가섭이 아난에게 전해서 달마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등불이 있다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하나이지만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 그야말로 불부터 가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장준하 선생의 이장을 계기로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일어났던 이 등불을 제가 이 추모 천도제를 통해서 마치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밝히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의 불을 밝혀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천도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천도제에 참석해 주셔서 장준하 선생의 뜻을 하나하나 이어감과 동시에 또 이따 약사계곡에 가셔서도 장준하 선생님이 과연 의문사인지 또 기존의 주장대로 실족사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가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누가 갔기 때문에 난 것입니다. 가지 않은 길을 열은 사람, 첫 번째 발자국을 내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또 하나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약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도 걷지 않았던, 두려워서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여러분들 오늘 모인 이 대중과 함께 가서 그 길을 넓히고 우리가 넓힌 길로 무한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과연 이 땅에 진실한 정의와 진실한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서 오늘 천도제가 자리매김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다 같이 기억하는 것으로 마지막 말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태울 수 있다는 말을 함께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인사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식순과 좀 변경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앞으로 한 15분 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하시다고 그래서 식순을 변경해서 그 사이에 우리 장준하 선생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하셨던 음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고상만 선생님으로부터 진상규명 활동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상만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3년서부터 2004년까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조사팀에서 조사관으로 일을 했던 고상만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만 8년 만에 장준하 선생님 사건과 관련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03년 5월서부터 2004년 7월 30일까지 기간으로는 약 1년 1개월 정도가 됐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건의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약
한 9개월 정도 기간이었습니다. 앞서 이제 사건에 대한 그 분석을 하느냐고 한 달여가 필요했고, 또 그 사건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또 한 2달 정도가 빠지니까 약 그 정도가 됐는데, 그때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서 여기를 많이 왔던, 그리고 정말 절박하게 약사봉 계곡을 이제 찾아서 다녔던 그 기억이 나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부드럽고 편안하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몇 가지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좀 바로잡아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장준하 선생님이 타살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후보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당시에 현장에서 목격자를 다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됐는데 뭘 더 조사하겠다는 거냐. 그때 위원회에서 쓴 보고서를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고서는 바로 제가 쓴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보고서에 쓴 제가 말한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 의문사 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는 모두 3가지의 결정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인용입니다. 인용은 공권력에 의한 타살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장준하 선생이 공권력에 의해서 공권력 개입에 의해서 사망했다. 유신 독재 정권 하에서 타살됐다라는 게 인정입니다. 그럼 기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각은 당연히 그 반대말입니다. 공권력의 개입이 아니라 실족 추락사 사고사 한 것이다. 3번째는 진상규명 불능입니다.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서 불능이다 이건데, 장준하 선생은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첫째, 기각은 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실족 추락사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 또 세세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장준하 선생이 당시에 결정될 때 그럼 왜 진상규명 불능으로 했냐고, 그냥 진상규명 불능에 대한 내용만 강조되어 있는데,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는 모두 7분의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들이 각자 표결을 통해서 다수의 표를 얻은 대로 사건이 결정되는 건데요. 장준하 선생님은 당시 4대 3이었습니다. 진상규명 불능이 4였고 인정이 3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이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명, 당시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한상범 위원장과 또 행정부처에서 파견 왔던 홍춘희 상임위원, 그리고 민변에서 오셨던 이기욱 변호사 등은 장준하 선생이 충분히 넉넉하게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인정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근데 4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불능으로 결정했는데,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비사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위원회에 전해철 변호사라고 또 한 분이 있었어요. 현재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그때 이분이 의원으로 있으면서 저에게 그 표결을 하기 직전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담당 조사관으로서 장준하 사건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냐.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인정으로 판단해도 된다라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 전해철 변호사가 인정에 손을 들었다면 장준하 선생은 4대3으로 인정이 됐을 겁니다.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결정됐을 겁니다. 그걸 제가 설득했습니다. 전해철 변호사에게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위원회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은 원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뺐고요. 인정으로 하게 되면 특별법상 그건 거기서 끝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문사위원회 3기가 논의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그 후에 진실화해위원회 등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되고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다시 조사가 된다 해도 한 번 인정으로 결정이 돼서 진상규명 결정이 되면 그건 거기서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기각은 또 조사가 가능해요. 다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유족이 지난번에 우리가 기각된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민원을 내면 그걸 가지고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시나 기각할 수도 있지만 인정이면 다 끝났기 때문에 유족이 다시 민원을 내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바로 그겁니다. 안도희가 총을 쐈지만 안도희가 그 후에 정의봉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진상규명이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안도희의 배우가 누군가 아닙니까? 누가 총을 쐈느냐가 아니라 안도희를 시킨 그 배우가 누구냐인데 만약 여기서 장준하 선생을 인정으로 그냥 결정하고 끝난다면 장준하 선생님이 타살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진짜 그 뒤에 숨어있는 내막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서 의문사위원회 조사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인정으로 결정하겠지만 추가로 조사가 가능하고 저는 반드시 이거 더 조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도 다만 6개월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지만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하고 차후에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 더군다나 우리가 조사할 때 또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7월 30일 날 조사가 끝났고 5월서부터는 이미 조사 보고서가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보부한테 그동안 그렇게 요구했던 추가 문서를 요청했는데 중앙정보부가 2004년 5월 1일자로 그동안 우리한테 4년간 협조했던 분량보다 더 많은 814쪽의 문서를 추가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미 조사가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전 중앙정보부가 왜 뒤늦게 814쪽의 분량을 저희한테 보냈는지 그 의도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미 그때는 우리가 조사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고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출발서부터 이미 1년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시간 내에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시간 내에 딜레이하고 지연하고 조난자료 없다라고 답변만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것은 바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인데 왜 그럼 진상규명 불능 되냐? 진상규명 불능은 만약에 위원회가 다시 시작을 한다면 유족이 민원을 내든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재조사가 가능한 규정이 바로 진상규명 불능 규정이었습니다.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하고 차후에 다시 의문사 3기든 또 진실화해위원회든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된다면 바로 자동적으로 조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보고서 말미에다가 분명히 써둔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사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재조사가 된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써놨어요. 왜 그 부분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제대로 안 읽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첫째는 6월 감정이었습니다. 당시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6월을 감정하면 그 진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의학자들의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당시에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6월 감정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협조받지 못한 중앙정보부 기무사령부로부터의 조난자료를 협조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재조사 시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2012년 8월 1일 날 장준하 선생님의 유골이 이장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거기서 저희가 의심했던 가로 세로 6cm의 타격흔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당시 75년도에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던 당시 동아방송의 송석형 기자가 작성한 취재 메모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서도냥 검사가 장준하 선생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사봉에 75년 8월 18일 자정서부터 새벽 1시에 올라왔는데, 그때 포천 지역의 의사인 의사협회 회장인 신구복 회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취재한 내용이 보니까 바로 지금 발견된 그거가 거기 써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조사할 때도 계속 얘기 들었던 게 조철구 박사가 내놓은 검안 의견서였잖아요. 2cm가량의 구멍이 있다, 장준하 선생님의 기저부 뒤쪽에. 그래서 저희도 2cm만 확인을 했고 2cm의 구멍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75년도 사건 당시에 동아방송 송석형 기자가 쓴 신구복, 당시 포천 지역 심외과 원장 신구복이 서도냥 검사랑 산에 와서 장준하 선생님을 검안한 내용을 말했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가로 세로 5cm의 함몰 자국이 촉진으로 손으로 만져서 확인됐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번에 장준하 선생님의 가로 세로 6cm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거기에 일치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준하 선생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됩니다. 반드시 재조사되어서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왜 벌어졌고 어떤 경위로 은폐되었는지, 그것을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상만 조사관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게 한편은 다행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다음 정부에서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버스가 있긴 한데요. 그러면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주요한 분들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리 오신 분들한테는 사전에 공지를 드려서 나는 꼭 이 법회 선두제 꼭 소개가 돼야 된다는 자발적인 동참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가족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숙 여사님 오셨다고 합니다. 장호건 선생님, 네. 장우성 선생님, 네. 장호준 선생님, 제가 전달받은 가족의 명단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장호건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셔서. 다음은 저희 오늘 선도제가 우리 사찰에서 진행되니까요. 먼저 멀리서 오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양해해 주세요. 아까 소개해드린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 한국에 도착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제니퍼 리 선생님. 네. 제니퍼 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꼭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네. 우리 단지불의 송진 회장님, 전 봉은사 신도회장님, 네. 네. 김거성 한국표명서기구의 회장, 목사님 오셨습니까? 네. 이희선 문화재 자리찾기 후원회장님도 오셨습니까? 네. 포천 로타리클럽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네. 정승경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님도 오셨습니까?
한국국립유공자협회의 백은종 선생님 모셨습니까? 네. 민주통합당 당진시 지역위원장 어기구 위원장님 모셨습니까? 이 선두제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들이 흑룡사에 계시는 이혁재 사무장을 비롯해서 여기 보살님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천도제 봉행위원을 중심으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명법사이신 명진 스님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기도법도 맡은 우리 원주 간음사의 정호 스님, 송정호 스님. 네. 또 봉선사에서 정원 스님. 네, 오셨습니다. 권명 스님도 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 만봉 스님. 네. 정동채 전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님, 네. 동행위원으로 네, 같이 오셨습니다. 임수경 국회의원님도 옆에 계시네요. 네. 이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직 버스가 다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또 소개드리고, 저 뒤에 우리 담쟁이 두반의 장훈 대표님 저기 계십니다. 네. 네. 삼찬익 네, 우리 비교팀장님도 계시고요. 네. 네. 노홍한 원주 간음사의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또 추천에 의해서 또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도사의 순서인데요. 우리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님의 추도사를 우리 정동채 장관님이, 전 장관님이 대독하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네. 저기 참고로 빈자리 있으면 좀 자세히 좀 앉아주십시오. 또 뒤에 오는 차가 아직 도착이 안 돼 있어서요. 오시는 분들이 물론 늦게 오시니까 벌을 받아도 좋지만,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동채 장관님의 총사를 듣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의 추도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제의 압제가 극에 달했던 시기, 이 땅의 한 젊은이는 혈서를 쓰고 일본군에 자원이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또 다른 한 젊은이는 강제징병으로 끌려갔지만 목숨을 걸고 일본군을 탈영해서 그 머나먼 중경 땅까지 6천리를 그 발로 걸어가 조국 해방을 위한 광복군이 되었습니다. 청년 장준하와 박정희,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의 선택이 우리 근대사를 규정하는 상징입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만죽은 박정희는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고, 광복군 장준하는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우다 불교에 넋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5년 8월 17일 이곳 약사 계곡에서 군함 죽임을 당하신 지 4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역사의 아픔은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야 할 미래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조국 대한민국이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억압의 역사가 매듭짓지 못한 사슬에 묶여 골마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분한 넋을 회원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아픔과 눈물을
민족화합과 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떠나신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선생님께서 온 국민들 가슴에 구멍 뚫린 백골로 놔두신 이유 역시 살아남은 저희에게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당신의 영혼의 용서를 빌고 당신께 미래에 대한 저희의 다짐을 약속드리는 자리입니다. 묶인 것은 풀고 막힌 것은 뚫고 석연치 않은 일들은 명명백백 밝히겠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혼백으로 놔두시어 선생님께서 생전에 보여주신 열정과 소신을 저희들 가슴속 깊이 사무치게 심어주십시오. 선생님, 이제 평안히 잠드십시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올림. 네, 고맙습니다. 자발적 동참에 의한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소개가 빠졌다고 저한테 카톡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강원도 월정산 오대산에서 먼 길을 달려오신 우리 조선왕실교 한수위원회 운영위원장 법상스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안우섭 고모님도 오셨습니다. 네. 우리 만다라 화백 김영옥 작가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아, 네. 김윤길 우리 동국대학교 출판부장님도 네, 오셨습니다. 네. 박강서 서강대학교 교수님, 우리 종교 자유연구원 원장이신데요. 네, 오셨다고 합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셔서. 네. 우리 불교계 제가 활동가에는 최고의 이론가이시자 실천가이십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임수경 국회의원님의 수도사를 잠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임수경 의원님은 불자로서 요즘 그 국회 정각회 불자의 간사도 맡고 계시고요. 자칭 해인사 법당보살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큰 박수로 네,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국회의원 임수경입니다. 해인사에서 공덕주라는 법명을 받아서 해인사를 소속 사찰로 두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불자 모임이 있습니다. 정각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맡게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공덕을 많이 쌓으라고 그래서 공덕주 보살인데요. 가운데 법자를 빼면 공주가 됩니다.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제가 한 2005 한 1, 2년 이렇게 큰 절에서 좀 살면서 법당 해인사와 좀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그쪽을 주요 사찰로 해서 두고 있고, 저는 이제 장준하 선생님 사실은 저희 세대,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저희 세대에는 사실은 문익환 목사님까지는 저희에게 이렇게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사실은 장준하 선생님은 굉장히 역사 속에만 계시는 아주 먼 그런 분이셨어요. 문익환 목사님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 듣고, 늘 문익환 목사님께서는 장준하 선생님을 80년대 때부터,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늘 말씀을 하셨지만 제 가슴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냥 책 속에, 활자 속에 혹은 사진 속에만 계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준하라는 이름 석자가 저에게 제 가슴 속에 이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통일 문제나 남북관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주요 전문 분야로 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맡은 상임위원회는 그쪽이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인데요. 요즘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장준하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로 오게 됐나 하는 어떤 좀 이 불법으로 부처님의 법으로 보면은 그런 인연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인연법을. 그래서 최근에 지금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첫 번째 국정감사가 중앙선관위였는데 행안위에서는 이 사전에 미리 합의되지 못했던 장준하 선생님 증인 신청 관련해서 아까 발언하셨던 고상만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장남 유족분 장호건 선생님 그리고 또 법의학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장준하 선생님의 마지막 동행자였던 김용환 씨 이렇게 네 분을 제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게 계속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행이 됐고요. 월요일에 10월 8일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가 정부 종합청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어제 국정감사가 파행이 되고 난 이후에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 다른 선관위 관련된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였고요. 그 다음에 주요하게는 장준하 선생님 관련된 증인 신청 더불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님이 물론 행정안전부가 이제 조사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기구 혹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적으로 되고 있고 새누리당이 너무나 강하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이제 그런 입장에 있고요. 10월 24일에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종합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시간이 조금은 다소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증인 신청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여러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지나온 역사와 진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시대를 바로 세우고 또 정의와 진실이 과연 최종적으로 승리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저는 사실은 갖고 80년대와 90년대와 2000년대 지금까지를 살아왔는데요. 진실로 그 진실과 정의와 그리고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지금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마음들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처님의 원력을 모아서 더불어서 우리 국민의 어떤 지나온 불의의 역사에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진실된 힘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뭐 국회 차원의 과정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가을 날씨에 저는 이 도량에 와서 저는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화꽃을 보시한다고 해서 저는 얼핏 이렇게 보고 장준하 선생님을 위한 국화꽃 보시를 하나보다 했더니 흥룡사에 국화꽃 축제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국화를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마치 장준하 선생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 흥룡사에서 준비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매우 어딘지 좀 천도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의 넋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모으는 살아남은 이의 정성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 국학고시라는 것들을 통해서 장준하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또 들면서 오늘의 천도제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또 이후의 일들을 다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느낌을 제가 이 도량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장준하 선생님 영전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모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이 뭐 정치 쪽 혹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마시고요. 힘을 모아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각자의 분야에서 정치권 혹은 또 우리 스님들 여러 선생님들 계신 와중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사실은 소개가 좀 한 분이 빠지신 것 같아서 이상근 선생님 제가 대신 한 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분이 계속 카톡을 받으세요. 우리 서상섭 전 의원님 오셨어요. 장준하 선생님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계시는데 일어나서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서상섭 선생님 뒤에 계시던데. 아 저쪽에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포천 지역에 그 경찰서 관련돼서 오신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소속 위원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 뒤에 임진택 선생님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임진택 선생님이요. 네. 이따가 좀 좋은 소리 하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격려와 힘을 좀 주시고요. 오늘 장준하 선생님 영전에 정말 좋은 마음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이제 참여형 누구나 참여하는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